여러분, 혹시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내 삶의 전부를 부정당하는 듯한 그런 뜨거운 고통을 느껴본 적 있으실까요?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어느 한 남자의 그 고통스러운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강필재는 입술을 지씹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지금 20년 전 이혼 서류를 보던 때가 아닌 바로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서 있는 전처 윤정희의 뒷모습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성공한 여성 사업가로 우뚝 섰지만 필재는 사업 실패 후 정희의 도움으로 사실혼이라는 기묘한 형태로 한 집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필재는 정희가 왜 왔는지 직감적으로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 내외에게 전화를 걸어 억지로 돈을 요구하고 심지어는 어린 손주에게까지 냉랭한 시선을 보였던 자신의 행동이 결국 이 상황을 불러온 것이었습니다. 정희는 몸을 돌려 필재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어딘가 단단한 결심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필재는 숨 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이제 막 돌이킬 수 없는 또 다른 파국으로 접어들고 있다고 예감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마음을 담아 건강과 행운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강필재의 60대 중반의 삶은 마치 20년 전 시간이 멈춘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때 무역회사를 잘 끌어왔지만 환율 급등과 잘못된 투자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사건 이후 그는 아내 정희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정희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단호하게 이혼을 받아들였습니다. 뒷정리를 내가 할 테니 당신은 좀 쉬어요. 이 말은 필재에게 충격과 동시에 크나큰 치욕처럼 다가왔습니다. 가장으로서의 마지막 존엄을 정희가 너무나 쉽게 가져가 버린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혼 후 정희는 망가졌던 그 사업체를 필사적으로 키워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반면 필재는 폐인처럼 칩거하며 정희가 마련해준 아파트에서 그녀가 주는 생활비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사실 둘은 겉으로는 이혼한 부부였지만 아들의 결혼까지 함께 치를 정도로 기묘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태를 필재는 무척이나 증오했습니다. 내가 이토록 비참하게 사는 건 내가 무능한 것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전처의 성공으로 매일 실패한 삶을 확인받아야 하는 건 아니지 않은가. 차라리 안 보고 사는 게 낫지 않을까 하고요. 정희의 성공은 그에게 빛이 아니라 자신의 무능을 비추는 너무나도 아픈 거울이었습니다. 오늘도 정희는 언제나처럼 아무렇지 않은 듯 필재의 밥상을 차려놓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필재는 식탁 위의 음식을 보며 엄습해오는 굴욕을 또 한 번 느꼈습니다. 그는 정희가 자신을 부양하는 것이 동정인지 미안함인지 알 수 없었지만 전자라고 믿었고 그 믿음이 그의 자존심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정희가 현관문을 닫고 나서는 순간 필재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필재는 텅 빈 거실을 바라보다 갑자기 휴대폰을 집어들고 낯선 번호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지금 전처의 돈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받기 위해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필재가 전화를 걸은 상대는 다름 아닌 아들 강준호였습니다. 준호는 어머니 정희의 그늘 아래서 자랐고 성실했지만 아버지의 실패를 간접 경험하며 늘 불안함을 안고 살았습니다. 준호야, 요즘 일은 잘 되어가니?
아버지가 밥을 먹으려니 소주 한 잔 생각이 간절해서 말이다. 필재는 목소리를 최대한 애처롭게 만들었습니다.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아버지, 요즘 회사 사정이 좀 안 좋네요. 이번 달 생활비는 어머니가 드린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준호는 아버지의 소주 한 잔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필재는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은 늘 준호에게 죄책감을 안겨주는 무기였습니다. 너한테 짐이 되는 건 싫은데, 그런데 네 어미가 주는 돈을 쓰는 건 영 마음이 불편해서. 필재는 네 어미라는 단어를 강조했습니다. 이 말은 너도 어머니 돈에 의지하는 건 마찬가지 아니냐는 비난의 속뜻을 담고 있었습니다. 필재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토록 무시당하는 건 결국 내 자식들에게도 무시당할 이유를 만들어준 것 아닌가. 돈으로라도 아들에게 내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 싶다. 하고요. 준호는 결국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찾아뵐게요. 그때 좀 드리겠습니다. 필재는 전화를 끊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돈을 뜯어내긴 했지만 아들의 눈빛 속에 비친 경멸을 알고 있었기에 마음은 비참함으로 채워졌습니다. 주말 필재의 집을 방문한 준호는 아버지에게 돈 봉투를 건네는 대신 아내와 관련된 무언가를 말하려다 끝내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준호가 아버지에게 차마 말하지 못한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침묵이 앞으로 어떤 파국을 가져오게 될까요? 주말 저녁 준호와 며느리 민지가 필재의 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돈 봉투가 없었습니다. 민지가 직접 만든 건강 반찬 몇 가지가 전부였습니다. 필재는 실망감이 스쳤지만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다 민지야, 멀리서 여기까지. 아버님 죄송해요. 요즘 남편 회사 사정이 좀 안 좋아요. 용돈은 다음 달에 드릴게요. 민지는 필재의 눈을 보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 정희처럼 당당하고 강단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어찌 그리도 닮았는지. 필재는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네 20년 전 우리 이혼할 때 자네 시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며 회사를 일군지 알지? 필재의 시선은 민지의 옷차림과 손목의 작은 시계에 머물렀습니다. 자네는 참 팔자도 좋아. 시어머니 덕분에 이렇게 잘 살고 남편은 어미에게 기대 살고. 민지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시선을 피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니가 스스로 노력해서 성공하신 겁니다. 저희가 어머니께 기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건 어머니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저희도 열심히 살기 때문입니다. 필재는 이 강단 있는 며느리에게서 전처 정의의 그림자를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성공이라는 단어가 그의 귀를 계속 찔렀습니다. 필재는 생각했습니다. 왜 내 주변의 모든 여자들은 나보다 강한 걸까? 최소한 가족에게서라도 나의 권위를 인정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그날 밤 민지가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필재는 준호에게 작은 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준호야, 네 아내 기가 너무 센 것 같지 않아? 여자 기가 세면 네 기가 눌려 고생 많을 텐데. 이 말을 듣고 준호는 그저 고개를 떨굴 뿐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들의 이 침묵은 필재에게 며느리를 향한 더 가혹한 언행을 해도 괜찮다는 허락처럼 느껴지는 기폭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필재의 며느리 괴롭힘은 더 심해지기 시작하며 특히 며느리의 육아 방식을 집요하게 트집 잡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필재는 며느리의 가장 약한 고리인 손주에게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열등감을 투영했을까요? 며칠 후 며느리 민지는 손주 재민이를 데리고 필재 댁을 다시 찾았습니다. 필재는 재민이를 보면서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가 싸늘했습니다. 필재의 열등감은 이제 어린 손주에게까지 투영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손주는 며느리가 만든 이유식을 먹지 않고 뱉어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맛없어요. 필재는 기다렸다는 듯이 민지를 노려봤습니다. 요즘 젊은 엄마들은 참 이상하단 말이다. 애가 먹기 싫어해도 억지로라도 먹여야지. 애가 너무 약해 보여. 혹시 네가 잘 못 키우는 것 아니냐? 이 말을 들은 며느리는 울음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아이가 어제 좀 아팠어요. 병원에서는 괜찮다고 하긴 했지만요. 이때 필재는 말을 끊으며 괜찮기는 뭐가 괜찮어? 내 남편만 해도 자네 시어머니가 얼마나 엄하게 키웠는데. 너는 너무 약해 빠졌어. 그는 의도적으로 시어머니의 엄격함을 언급하며 며느리의 육아 방식과 시어머니의 성공을 대비시켰습니다. 그의 비난 속에는 너는 네 시어머니만큼 유능하지 않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필재는 며느리의 당당함을 싫어했습니다. 며느리는 내 비참함을 못 본 척하고 자신의 성공과 행복만을 이야기하는 듯 보였기에 더더욱 싫었습니다. 그날 이후 필재는 재민이에게 일부러 매운 과자를 주거나 아이가 놀다가 넘어져 울 때도 모른 척하는 등 교묘한 방식으로 가혹 행위를 이어갔습니다. 아이의 맑은 눈에 비친 할아버지의 차가운 시선은 순수한 영혼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을 것입니다. 민지는 매번 필재의 행동에 괴로워했지만 남편 준호는 여전히 아버지의 눈치를 보며 침묵했습니다. 재민이가 필재의 집에서 갑작스러운 고열로 쓰러지는 심각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 침묵하던 며느리 민지와 모든 것을 지켜보던 전처 정희의 움직임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재민이가 고열로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소식을 들은 정희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정희는 응급실 앞에서 넋을 잃고 떨고 있는 민지를 보자마자 사태의 심각성을 직감했습니다. 재민이 왜 이렇게 됐어? 열이 왜 이리 높아? 며느리는 그동안 필재가 손주에게 행했던 가혹 행위를 눈물로 털어놓았습니다. 매운 과자, 넘어져도 모른 척했던 일, 그리고 끊임없이 자신을 깎아내리던 필재의 비난까지 모두를요. 정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서늘했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명확히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필재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필재의 열등감을 해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증폭시키고 있었다는 것을. 그녀의 성공이 필재에게는 매일 채찍질하는 도구였던 것을 정희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은 그를 경제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자신의 열등감을 남에게 투영하며 무너지지 않도록 그의 삶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뿐이구나 하고요. 그리고 정희는 20년 동안 유지했던 사실혼 관계를 끝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필재가 손주에게 행한 행동에 대해서는 이제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정희는 아들을 불러 세우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준호야, 이제는 내 아버지로부터 내 자식을 지켜라. 그리고 너도 이제는 아버지의 의미를 두지 마라. 이 일 내가 끝낼게. 그날 밤 정희는 필재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필재의 눈앞에서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희는 필재에게 마지막으로 20년 전 이혼할 때 하지 못했던 숨겨왔던 이야기를 꺼내려 합니다.
정희가 필재에게 고백하려 했던 진짜 이혼 사유는 무엇이며 이 진실이 필재에게 어떤 충격으로 다가올까요? 정희는 경찰에 신고 후 필재를 차가운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필재는 놀라서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당신, 내가 재민이한테 한 것 때문에 신고하는 거야? 당신 내 아내 맞아? 아니, 이제 아니긴 하네. 이렇게 말하는 필재는 말도 더듬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20년 전 당신이 사업 실패하고 이혼하자 했을 때 난 당신을 동정하지 않았어. 당신이 실패한 그 사업 때문에 내가 그토록 키우려 했던 나의 꿈과 자존심까지 모두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이혼을 한 거였어. 당신은 몰랐겠지만 당신이 실패했을 때도 나는 당신을 존경하려고 노력했어. 하지만 당신은 실패를 인정하는 대신 나에게 화를 냈고 나에게 의존하려고만 했어. 내가 당신에게 돈을 주면 줄수록 당신은 나를 더 미워했고 결국 내 아들, 내 손주까지 당신의 열등감 표적으로 삼아버렸어. 이렇게 말하는 정희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눈물은 슬픔이 아닌 20년간 참아왔던 분노와 좌절의 눈물이었습니다. 순간 필재는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성공이 나를 괴롭힌 것이 아니라 그녀의 성공이 내가 그녀에게 저지른 실패의 크기를 드러냈을 뿐이었구나. 나의 열등감은 나 자신이 만든 감옥이었어. 경찰의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정희는 현관문을 열어주었고 경찰 2명이 들어서며 필재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습니다. 필재는 경찰의 손에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정희의 차가운 눈빛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의 삶은 20년 전 멈췄던 그 자리에서 이제야 비로소 완전히 끝을 고하는 듯 했습니다. 필재가 경찰서로 연행되는 순간 아들 준호가 뒤늦게 도착했습니다. 준호는 아버지에게 어떤 마지막 말을 남길 것이며 이 비극적인 결말 속에서 그는 아버지에게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까요? 준호가 뛰어왔을 때 필재는 이미 경찰차 뒷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는 아버지를 향해 달려가려 했지만 정희가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준호야, 이제는 놓아주렴. 내 아버지가 스스로 이룬 것이 아닌 남에게 의존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란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내 아내와 아이를 굳건히 지키는 것뿐이야. 준호는 아버지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필재는 고개를 떨군 채 창밖으로 준호와 정희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절망과 함께 묘한 해방감이 스치는 듯 했습니다. 이때 준호가 외쳤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저를 찾아오지 말아주세요. 그 말을 들은 필재는 아주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차가 멀어져 갈 때 정희는 준호와 며느리 그리고 손주를 껴안았습니다. 비로소 강필재라는 어둠의 그림자가 걷히는 순간이었습니다. 필재는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나는 가족들에게 악몽 그 자체였나 보다. 경찰차는 강필재를 태우고 차갑게 멀어졌습니다. 창밖으로 아들 준호와 정희 그리고 어린 손주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있는 모습이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보였습니다. 필재는 경찰서의 차가운 시멘트 바닥과 좁은 창살을 봤을 때 마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필재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지경이 되도록 정희는 왜 나를 돕기만 했던 걸까? 내가 불쌍해서? 아니, 나를 지켜보면서 내가 스스로 무너지는 모습을 즐겼던 건가?
그는 여전히 정희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려 했습니다. 자신의 열등감을 인정하는 것은 그의 영혼에 너무나도 큰 고통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지고 경찰서의 침묵이 그를 압도했을 때 필재는 문득 어린 손주 재민이의 울음소리를 들은 듯 했습니다. 그가 재민이에게 행했던 가혹함은 그의 실패한 인생의 모든 분노를 순수한 존재에게 투영한 비겁한 행위였습니다. 그는 재민이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재민이의 행복하고 밝은 미래, 즉 자신이 가질 수 없었던 성공한 삶의 가능성을 질투했던 것이었습니다. 유치장의 벽을 타고 옆방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이 안 오지요? 여기 오면 다 그래요. 필재는 무시하려 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왠지 모를 씁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결국 필재는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털어놓았습니다. 특히 20년 전 사업 실패와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모든 걸 잃었으니까요. 그런데 제 처는 그걸 딛고 성공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나 견딜 수 없었습니다. 옆방의 남자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성공이 죄는 아니지요. 그런데 혹시 사장님께서 실패했을 때 부인께서는 사장님의 어떤 모습 때문에 더 괴로우셨을까요? 이 질문이 필재의 머리를 때렸습니다. 필재는 항상 돈과 명예를 잃은 자신의 비참함만 생각했지 아내의 고통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필재는 생각했습니다. 정희는 내가 실패했다고 울지 않았어. 그녀는 늘 강한 사람이었지. 그런데 그녀가 정말 슬퍼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 순간 필재는 20년 전 사업 실패 직후의 일을 떠올렸습니다. 필재는 직원들 앞에서 무너진 모습을 보인 것이 창피해. 정희에게 당신도 나를 무시하는 거냐? 며 화를 냈었습니다. 정희는 그때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당신은 변명만 하고 나와 아들에게서 도망치려고만 하잖아요. 필재는 깨달았습니다. 정희는 자신의 무능력을 질책한 것이 아니라 책임감 없이 현실에서 도망치려는 그의 태도에 절망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성공은 그의 열등감을 자극하기 위해 한 것이 아니라 그녀와 아들을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한편 그 순간 아들 준호는 큰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경찰에 연행되는 모습을 본 충격은 그를 무책임한 침묵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비참함이 자신의 방관 때문이기도 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어머니 정희는 준호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에 대한 책임감 같은 건 가지지 마라. 내가 지켜야 할 가족은 바로 내 아내 민지와 재민이다. 다시는 내 아버지의 열등감에 내 삶을 내어주지 마라. 준호는 아내 민지를 껴안고 사과했습니다. 미안해, 민지야. 나는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는 게 너무 두려웠어. 이제부터는 내가 당신과 아이를 지킬게. 며느리 민지는 눈물을 닦으며 시어머니 정희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야 저희도 숨을 쉴 것 같아요. 민지는 경찰에 고발하는 과정에서 정희를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민지는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20년 동안 남편의 열등감이라는 늪에서 허우적 대셨구나. 이제는 우리 가족이 그 늪에 빠지지 않도록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내가 함께 단단하게 서야겠다. 구속된 지 한 달 후 준호는 홀로 아버지를 면회하러 갔습니다. 면회실의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앉은 부자는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필재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초췌해 보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고집스러웠습니다. 내 어미는 잘 지내니? 나를 이렇게 만든 걸 후회하고 있지? 그치? 이렇게 말하는 아버지를 보고 준호는 놀랐습니다. 아버지는 반성보다는 여전히 자신에게 죄를 물은 엄마가 후회하고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속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저희를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재민이는, 준호는 재민이의 안부를 전하려 했지만 필재는 말을 잘랐습니다. 됐어. 내 어미에게 전해라. 내가 이렇게 된 건 모두 네 엄마의 성공 때문이었다고. 네 엄마가 나를 무시하지만 않았으면. 준호는 깊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준호는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자신의 열등감이라는 벽을 깨지 않으시는구나. 이 벽이 아버지의 모든 것을 앗아갔는데도 여전히 그 안에 갇혀 계시네. 준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주신 돈은 아버지를 무시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아버지를 향한 마지막 배려였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 배려를 칼로 만드셨습니다. 필재는 얼굴이 붉어졌지만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눈빛에서 예전의 나약한 준호가 아닌 이제 자신의 가족을 지키는 가장의 강인함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드디어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필재는 초라한 모습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그는 자신이 단순히 폭언과 경제적 압박을 가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이 모든 것은 아내의 강압적인 경제력 때문이었다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측 증인으로 등장한 정인은 차분하고 단호한 모습으로 증언대에 서서 말했습니다. 그녀는 필재의 가정폭력 행위, 특히 어린 손주에게 행한 가혹 행위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인은 판사를 바라보며 깊은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이혼 후에도 저는 20년 동안 남편 곁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이혼은 했지만 아들에게 아버지를 잃게 하고 싶지 않았고 경제적인 실패가 남편의 삶을 파괴하는 것을 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선의는 남편에게 더 심한 열등감만 주고 말았습니다. 정의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는 당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스스로 그 감옥에서 나오도록 하는 것뿐이다. 비록 그것이 당신을 더 비참하게 만들지라도. 정의는 담담하게 증언을 마무리했습니다. 남편은 스스로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타인의 성공을 증오했습니다. 제가 남편을 고발한 것은 남편을 향한 복수가 아니라 제 아들과 손주 그리고 20년간 고통받아온 제 자신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었습니다. 정의의 이 진심 어린 고백은 법정을 침묵시켜버렸습니다. 필재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의 변명은 힘을 잃었고요. 그런데 필재의 변호사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필재가 사업 실패 직전에 정의에게 보냈던 아주 짧은 비밀 문서였습니다. 변호사는 힘주어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이 아내나 가족에게 가혹 행위를 한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문서에는 피고인의 마지막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문서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정희야, 내가 이혼하자고 하는 건 너를 위해서야. 내 명의의 모든 것을 정리해서 너에게 넘길게. 그리고 내 사업의 부채는 내가 모두 짊어지고 감옥에 들어가든 잠적하든 할게.
부디 너는 내가 실패한 이 늪에서 벗어나서 아들 준호만은 꼭 지켜주기 바래. 필재는 20년 전 이혼 후 모든 부채를 떠안고 홀로 잠적하려 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의가 그를 붙잡고 생활비를 지원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변호인은 필재가 처음에는 가족을 위한 희생을 택했으나 부인의 성공과 자신의 무능함이 대비되면서 열등감에 사로잡힌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필재는 그때 자신을 버리고 정말 가족을 살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나를 살려준 사람을 이렇게 미워하게 되었는지. 이 문서는 필재가 한때는 좋은 아버지였다는 희미한 증거였지만 현재의 죄를 덮을 수는 없었습니다. 정의는 변호사의 주장을 듣고도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오히려 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20년 전 행동이 선이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의 20년은 저에 대한 증오와 가족을 향한 가혹함이었습니다. 과거의 선의가 현재의 죄를 덮을 수는 없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필재의 행위를 자신의 열등감을 가족에게 투영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방임 등의 혐의의 중대한 가정폭력으로 규정하고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필재는 판결을 들으면서도 고개를 꼿꼿이 들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자신이 잃은 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가족에게서 마땅히 받아야 할 존중이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존중은 오직 스스로의 책임감 있는 태도로만 얻을 수 있었는데 그것을 자신의 열등감과 바꿔버렸던 것이었습니다. 필재는 생각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일은 20년 전 그 실패를 인정하고 겸허하게 다시 시작하지 않은 나의 오만함 때문이었어. 그 열등감의 대가를 이렇게 치르는 것인가 보다. 아버지의 수감과 함께 준호와 민지의 가정에는 비로소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냥 기쁜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남긴 빈자리를 낯설게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준호는 앞으로는 어머니의 경제적 지원을 받는 대신 아내 민지와 함께 열심히 일해 독립적인 가정을 꾸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직장에서 더 열심히 일했고 민지는 육아에 전념하는 한편 재택근무로 시어머니를 도와가며 스스로의 영역을 만들어갔습니다. 아들 준호는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부재가 나에게는 오히려 스스로 책임지는 가장이 될 기회를 준 것 같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실패나 어머니의 성공에 기대지 않을 거야. 어느덧 그들의 집에서 필재의 그림자는 서서히 거쳐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필재를 미워하기보다는 그의 비참한 삶을 통해 무엇이 진정한 실패인가를 배웠습니다. 진정한 실패는 돈을 잃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사랑과 신뢰를 잃는 것임을 말입니다. 어린 재민이에게 할아버지의 기억은 무섭고 차가운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떠난 후에도 재민이는 한동안 밤에 악몽을 꾸고 낯선 사람을 보면 경계하는 불안 증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민지와 준호는 재민이에게 진실을 감추는 대신 조심스럽게 설명해 주기로 했습니다. 재민아, 할아버지는 마음이 많이 아프셨단다. 할아버지의 아픈 마음이 재민이에게도 상처를 줬어. 하지만 이제 엄마 아빠가 재민이를 꼭 지켜줄 거야. 그리고 할아버지도 이제 아픈 마음을 고치고 계신단다. 재민이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특히 할아버지 때문에 상처받았던 밥상머리에서 큰 치유를 얻었습니다. 정희는 손주와 함께 맛있는 음식을 만들며 음식을 나누는 행위가 사랑을 나누는 것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재민이는 서서히 할아버지의 그림자를 벗어나
밝고 씩씩한 아이로 되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민지는 생각했습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나 성공이 아니었어. 그 안정된 사랑과 예측 가능한 일상이었어. 우리는 이제서야 재민이에게 진정한 가정을 돌려주고 있는 거야. 정희는 필재와의 관계를 정리한 후 사업에 더욱 집중했습니다. 회사는 눈부시게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전과 달리 그녀의 성공은 필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신과 아들 그리고 손주를 지키기 위한 진정한 자립의 증명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용서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증오하지도 않았습니다. 필재는 그녀의 삶에서 하나의 비극적인 교훈으로 남았습니다. 한참 후 정희는 교도소장을 찾아가 필재의 교화 프로그램 참여를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그녀는 필재가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고 인간다운 삶을 살기를 마지막으로 바랐던 것이었습니다. 정희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야 진정한 자유를 얻었어. 나를 옥죄던 것은 남편의 실패가 아니라 그 실패를 책임지려 하지 않는 나약한 태도였어. 나도 이젠 진정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겠어. 그녀는 새롭게 봉사활동을 해가며 타인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필재의 출소일이 다가왔습니다. 아들 준호나 정희는 마중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아버지의 그림자 속으로 다시 들어가게 될까 두려웠고 정희는 더 이상 필재의 삶에 관여하지 않기로 결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필재가 홀로 썩이를 하기를 바랐습니다. 필재는 출소 전날 교도소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묵묵히 먹었습니다. 교도소 생활은 필재에게 굴욕이었지만 동시에 스스로를 돌아보는 강제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열등감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그리고 그 열등감이 결국 자신을 얼마나 고립시켰는지를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필재는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마중 나오지 않겠지, 당연하지 뭐. 이젠 내가 만든 외로움을 스스로 짊어져야 하겠구나. 이제부터의 삶은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는 삶이어야 해. 그의 출소는 새로운 시작이 아닌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했습니다. 필재가 교도소 문을 나섰을 때 그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뜻밖으로 가족이 아닌 20년 전 필재의 사업 실패로 함께 큰 손해를 입었던 옛 동료였습니다. 그 동료는 필재를 원망하는 대신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님, 이제라도 다시 시작하십시오. 우리는 모두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을 듣는 필재는 흘러내리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고 목이 메어 밥이 넘어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세상의 피해자라고만 생각했지 자신의 실패가 타인에게 미친 영향은 외면했었습니다. 이 따뜻한 식사가 필재에게 위로가 되긴 했지만 동시에 스스로의 고독을 더욱 깊게 느끼게 했습니다. 그는 서울 외곽의 작은 고시원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매일 밤 텅 빈 방 안에서 그는 외로움과 마주했습니다. 이 고독은 내가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닌가. 내가 잃은 모든 것은 결국 나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 때문인가 보다. 그는 일용직으로 근근히 하루하루를 살기 시작했습니다. 출소 후 6개월쯤 되었을 때 필재는 아들 준호가 보낸 짧은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잘 지내고 계셨음합니다. 라는 인사말과 함께 재민이는 내게서 받은 상처를 극복하고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는 소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필재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미워하는 대신 아버지를 삶의 한 구석으로 내보내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아버지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솔직하고 어쩌면 유일한 용서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방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준호는 아버지를 용서하는 대신 아버지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신의 삶을 살겠다는 선언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 단절의 선언은 필재에게 충격적이었지만 동시에 깊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나를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고마울 따름이다. 한참의 시간이 지난 해맑은 어느 날, 필재는 공원에서 우연히 민지와 함께 놀고 있는 손주 재민이를 보았습니다. 너무나 반가웠지만 차마 다가갈 수는 없었습니다. 재민이의 맑은 웃음이 그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필재는 공원 구석의 벤치에 앉아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사실 그는 재민이에게 달려가 할아버지가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의 발이 움직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멀리서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 자신이 가족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이자 속죄임을 깨달았습니다. 내 마지막 선택은 그들의 삶에서 영원히 사라져주는 것이다. 멀리서 그들의 행복을 지켜보는 것. 이것이 내가 그들에게 남길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의 표현일 거야. 필재는 그날 이후 고시원을 떠나 아무도 자신을 알지 못하는 조용한 시골 마을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필재가 정착한 시골 마을에서 그는 자신의 과거를 숨긴 채 농사일을 배우며 소박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는 더 이상 돈이나 성공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뜨고 지는 자연의 순환 속에서 그는 비로소 겸허함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필재의 평화로운 은둔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정희는 사업자 필재가 살고 있는 그 마을을 우연히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정희는 필재를 보지 못했지만 정희를 먼저 알아본 필재는 그녀에게 메모를 남겼습니다. 그 메모는 간단했습니다. 당신의 성공은 당신의 죄가 아니었어. 나의 실패가 나를 지배했을 뿐이었지. 미안했어. 정희는 이 메모를 보고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에게서 완전히 벗어났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필재를 굳이 찾으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생각했습니다. 이제 20년간의 이혼이 완전히 끝나는 건가? 그의 증오와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건가? 그리고 당신도 당신 스스로 만든 열등감이라는 감옥에서 이제는 해방되는 건가? 어느 날 준호가 아버지 필재를 찾아왔습니다. 필재는 아들을 보자 깜짝 놀랐습니다. 준호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랜만입니다. 제가 오늘 온 것은 아버지를 용서하고 뭐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대신 아버지를 이해하려고 왔습니다. 준호는 아버지에게 그동안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내 민지와 재민이가 얼마나 행복한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책임감 있는 가장으로 살고 있는지. 필재는 아들의 당당한 모습에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마지막으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 저의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저희는 아버지를 그리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어디에 계시든 이제 편안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준호는 그렇게 아버지께 깊은 존중의 인사를 드리고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필재에게 허락된 마지막 화해였습니다. 가족의 삶에 다시 개입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그들은 필재의 존재를 인정해 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족의 삶에 다시는 들어올 수 없다는 단절의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필재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마지막으로 가족의 삶을 있게 해주었구나. 이것이 내가 평생을 걸고 얻은 귀한 깨달음인지도 모르겠다. 오랜 시간이 지난 어느 날, 강필재는 시골 마을의 작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분노나 원망의 어두움이 없었습니다. 그저 깊은 후회와 스스로 만든 비참함을 받아들이는 듯한 체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벤치에 앉아 따뜻한 햇살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삶은 실패했지만 그가 망가뜨려 버렸던 가족들은 다행히 그들의 방식으로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필재는 멀리서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임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 시대 아버지들이 짊어진 무게와 그 무게가 만들어낸 비극적인 파국, 그리고 마침내 찾아낸 고독 속의 깨달음에 대한 기록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의 삶은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려 할 때 비로소 가치를 얻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질투와 열등감으로 타인의 것을 빼앗으려 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에 대한 생각도 알려주세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참 궁금합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며 함께 해주심에 진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